2020년 10월 6일 춘천지방법원 48세 여성 한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하는 모습이라도 보일 줄 알았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저럴 수가 있는 건가? 아무런 죄도 없는 내 친언니가 희생자가 된 걸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내 친언니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하는 일 없이 노는 사람을 이해 못할 정도로 노동에 대한 가치관도 뚜렷하며 평소 두세 가지 직업을 가질 정도로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해 일 외적으로 남는 시간에는 등산, 배드민턴, 여행 이런 취미생활도 함께했고요. 1, 2년 사이에 제 언니에게 있던 취미는 바로 약초를 채취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술을 담그고 그걸 또 지인들과 나누고 가족들에게 주며 언니가 힘들게 캐서 담근 거니까 먹을 때마다 언니 생각해라. 이토록 가족을 아꼈던 50대 여성은 이유도 모른 채 낯선 자에게 처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기사에는 또다시 악플이 유족분들을 아프게 합니다. 야, 거길 뭐하러 가? 산남을 사 먹으면 되지. 에이, 그거 불법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상대방이 성범죄 저지르고 있는데 너무 저항을 세게 해서 죽인 건가? 이런 글들을 난무합니다. 또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제경찰. 유족 편에 서서 유족이 가슴이 아플 것이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오지 마세요. 자꾸 물어보면 수사에 방해됩니다. 언론과 인터뷰도 많이 하지 마세요. 정보 새어나갑니다. 수사 방해 취급을 하는 것 같아 묻기도 어려워서 이 유족분들은 자신의 언니가 돌아가신 사건을 뉴스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체포된 용의자, 그에게도 인권이 있다. 김원 사건 파일, 강원도 인제 살인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말씀드릴 내용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끝까지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불과 얼마 전입니다. 7월 11일 58세 여성 한 씨는 얼마 전 생긴 취미인 곰취 같은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 친해진 지인 2명과 강원도 인제군 한 등산로 입구에 도착합니다. 수도권부터 거리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한 한 씨 일행은 한 곳에 차를 주차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옆에 정자가 있고 차를 한 대 세울 수 있고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곳, 저 길을 따라 올라가면 나물도 캘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함께 등산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뒤 58세 한 씨는 나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먼저 내려가서 차에 있을게 라고 얘기하며 등산 30분 만에 홀로 산을 내려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지인들은 약초를 캐는 일을 다 마치고 하산을 시작했는데 도착한 차 앞에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 주변으로 무언가 피 같은 혈액들이 낭자해 있었고 자동차 옆에 쓰러져 있는 한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검안 결과 목, 등 이런 몸 전신에 32차례나 흉기로 잔혹하게 찔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범인은 누굴까요?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해 전문가분들께 여쭈어봤습니다. 범행 현장이 보여주는 모습 자체로만 살펴보면 오버킬이다. 오버킬이란 과도할 정도로 쉴 새 없이 마구잡이로 공격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책에서 좀 분류를 나눠보면 첫 번째는 원한에 의한 그런 행동, 즉 원한에 의한 살인이죠. 두 번째로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 이건 여러 가지입니다. 정신적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약을 했다던가 환각상태, 환청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를 죽일 때 나타나는 그런 행동, 범주를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원한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자신이 분노를 느꼈던 그 부분에 집착합니다. 너 평상시에 말이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러면 얼굴 쪽에 집중된 오버킬 현상이 나타나고, 만약 뭔가 성적인 거 관련돼 있으면 성적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 혹은 그냥 너라는 사람이 싫어, 거기에 대해서 뭐 복부만을 공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집중됩니다. 근데 무차별적인 살인, 전체적으로 낭자하게 찔렀다라는 얘기, 굉장히 범주가 넓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건 목, 가슴, 배, 그리고 등.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해자는 공격을 당하면서도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면부에서 공격을 당한 피해자들은 몸을 비틉니다. 도망가야 되거든요. 아마 차 밖에서 사망했던 이유가 겉으로 나와 걸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피해자의 모습, 그 뒤에서 계속 공격을 해서 등에도 똑같이 상처가 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죽음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범인은 면식범인 걸까요? 이곳에 약초를 캐는 거 오는 걸 알고 있었다. 당연히 일정이다 보니까 뭐 같은 동호회에 있거나 하면 원한 관계로서 거기 가니까 나도 따라가서 있다가 죽여야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질렀다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약초를 캐러 간다 하더라도 혼자 간 게 아니라 일행과 함께 움직였다는 걸 예측한 범인이 30분 만에 혼자 거기서 내려올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즉,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면식범은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범인은 비면식범일까요? 그럼 비면식범이면 범인은 이 근처, 인제군 근처에 살 확률이 매우 높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한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를 도대체 왜 범인은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를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범인은 칼이라는 살해 도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일단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 그리고 주변 탐문 수사, 그리고 현장 지문,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알아낸 용의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용의자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23세 이모 씨입니다. 유력 용의자로서 같은 날 밤, 즉 사건 발생한 그날 밤 11시에 자택, 즉 집에서 긴급 체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냥 마을에 평범하게 살고 있던 청년이 사람을 끔찍하게 죽인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일단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나마 좀 말을 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사람 어떻게 죽나 좀 궁금했고 사람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칼도 원래 차에 넣고 갖고 다녔고요. 정말 신기한 게 뭐였냐면요, 체포를 밤 11시에, 자,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경찰차 소리가 들리고 감식반이 오고 현장은 난리가 났을 텐데 그 근처에 사는 이 씨는 태연하게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TV를 보고 있다 체포됩니다. 그 누구도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범행 동기를 찾아냈습니다. 해서 범죄심리 분석관 프로파일러가 투입됐는데요. 프로파일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범행 동기가 안 나옵니다. 심리, 성향 이런 거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범행 동기에 대한 게 어떤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일단 나와 있는 심리와 성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평소에 소심하고 저희도 알아본 바에 따르면 주변에 인맥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 성향을 갖고 있고요. 공감 능력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좀 비정하다. 사람이 죽고 아파한다는 모습에서도 공감을 못하는 느낌이 난다. 이런 정도에 대한 생각이었죠. 해서 경찰은
아, 이거 정서적인 좀 문제가 있구나. 정신감정을 의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분노조절 장애, 사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갖다 붙이려면 나올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신감정 결과 정상입니다. 특별한 소견이 없습니다. 분노를 조절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언가 정서적 감정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프로파일러는 이 이후의 내용을 또 한 번 체크해봅니다. 가해자가 어떻게 컸지? 혹시 되게 힘들게 컸나? 주변에서 맞았나? 근데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다만 부모님, 특히 이제 어머님한테서의 약간의 애정 결핍이 있지 않냐라고 했지만 그건 살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도였죠. 군대도 무사히 다녀오고 관심사병도 아니었습니다. 금전적, 재정적 문제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외부에 나가자 물론 앞뒤를 다 자르고 보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네티즌 분들이 그거에 대해 비난을 했는데 외부에 나온 동기 중에는 혹시 게임에 집착하는 거 아니야? 혹시 여성 혐오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자극적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나가버렸습니다. 당연합니다. 게임을 한다고 살인 저지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만 하면 자꾸 여성 혐오라는 걸 붙여서 남녀 갈등을 조장하죠. 근데 이 이야기는 많은 검사 자료들 중에 일부분인데 그거를 유독 왜 언론이 갖다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나도 동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체크했는데 없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늘상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죽여보고 싶다. 목숨을 꼭 한번 빼앗아보고 싶다.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너무 궁금했다. 즉 계획적 범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던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들어가지 않는 케이스다. 넣을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아마 그 전에 누군가를 죽였을 수도 있고 죽이는 거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리고 더 죽였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라도 보여주던가 그런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죽여보고 싶어서 죽였어요 라는 얘기인 거죠. 매우 끔찍한 내용입니다.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모 씨가 첫 번째 범행인 이 사건에서 잡히지 않았더라면 더 죽였을 것이다. 즉 연쇄살인마의 그 느낌이 이 사람에게 난다는 것이죠. 너무 빨리 잡아버린 겁니다. 절대로 세상 밖으로 나와선 안 되는 케이스다라는 이야기죠. 감형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나오면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 바로 재판 과정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발생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족분들은 얘가 진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건가? 그냥 괜찮은 건가? 그래도 우리를 보면 죄송하다, 미안하다, 부끄럽다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은 하겠지 라고 했지만 이 씨는 어떠한 감정적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해한 거, 증거 다 인정한다. 죽인 거 맞다. 그런데 검사님, 판사님 보셨죠?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즉 심신미약입니다. 해서 공소 사실을 모두 죄명을 인정하며 치료 감호를 요청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치료 감호라는 게 뭐냐면 치료 감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신장애, 즉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치료 감호라는 것을 검찰 측이 신청하면 최대 15년 정도까지, 즉 교도소를 가는 게 아닙니다. 치료 감호를 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죠. 즉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라도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정신감정 결과 정상으로 나왔다.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해서 또 하나의 문제, 검찰은 이미 얼마 전이었습니다.
구형을 했지요. 판사님께 이 범죄자에게 이런 형량을 내려주십시오라는 게 구형인데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나와선 안 될 사람이다. 이 재판의 결과는 다음 달 11월 6일 오전 10시에 선고가 됩니다. 과연 뭐라고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유족인 동생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선 이미 사형을 내렸다. 징역 20년, 30년도 부족하다. 최대한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두 번 다시는 죄 짓는 일을 생각조차 못하도록 뼈저리게 반성하도록 엄벌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11월 6일 오전 10시 우리는 꼭 지켜볼 겁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좀 붙는 케이스는 세 가지, 넓게 보면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일단 뭐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몰라서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정서, 어떤 케이스, 어떤 감정일까에 대한 중요성인 거죠. 사실 이런 케이스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범죄심리 전문가분들은 이 사람의 범행 동기를 무조건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야 앞으로 대비하고 예방책을 만들 거니까. 근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최종 이제 결심 공판 때 할 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하고 싶은 말 있어라고 물어봤는데 할 말 없다라고 했거든요. 적어도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사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이상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주시면서 전문가분이 저한테 한 가지 방송에서 꼭 해줬으면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묻지마 살인이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이게 묻지마 살인이란 것만큼 무책임한 단어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막 죽이고 다닌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래는 무차별적 살인이라는 정식 용어가 있대요. 무차별적 살인. 근데 이걸 묻지마 살인이라고 자꾸 던지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이제 어감도 안 좋고 느낌도 안 좋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거 내용을 전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언론사에서 뭐 게임 얘기하고 뭐 여성혐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모든 범죄심리 분석관 분들이 해놓은 여러 가지 사례들, 그러니까 어떤 동기가 있지를 찾다가 나온 그 데이터 중에 몇 개를 갑자기 잡아서 끌고 와서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또 갈등 조장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부분을 다 조사했다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적 이 내용이 활동 내역에서 모든 걸 찾아봤지만 뭐 그럴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현재 나온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하나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저기도 있어요. 이 사건이 정말 사형이 나올까? 라는 문제예요. 정말 사형이 나올까? 왜냐면 이게 사형을 이제 구형하고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이번에 들어서 뭐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 해당 사항에 포함되면 사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원래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처럼 사형이 나와야 정상인데,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초범 어떻게든 사실 판결문 보면 이 사람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찾아줘요. 뭐 예를 들면 초범이고 그동안에 전과가 없었고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뭐 어떤 일 때문에 뭐 이런 게 붙으면 갑자기 양형이 돼서 무기징역형으로 선고되는 경우들. 왜냐면 사형을 직접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얼마 전 뭐 장대호 아시죠? 뭐 아닌 듯도 감형됐잖아요. 그런 케이스까지 갔다는 걸 보면 아마도 뭐 판결이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아마 사형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무기징역이 나오면 또 하나 문제는 또 나중에 감형돼서 나오는 거죠. 20년 지나서 나이 43살에 나와버리면 답이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정말 저도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뭐 아프리카 본방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신상공개 결정에 대한 문제예요. 저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물론 범죄자를 비교하거나 범죄의 경중을 따지면 안 돼요. 하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김성수와 이 이모씨 사건이 뭐가 다를까라는 궁금해요. 김성수는 언론에 바로 얼굴이 공개되고 신상공개가 다 됐잖아요. 포토존에 서고. 근데 이모씨는 뭐 포토존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신상공개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언론의 주목만 받으면 뭐 신상공개 잘하네, 주목을 못 받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진짜로 공개를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뭐 자기들 안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 과정과 생각과 논의가 있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차이인 거예요? 얘는 왜 신상공개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좀 아이러니컬하기는 해요. 사실 매우 끔찍한, 그리고 범행 동기조차도 검찰에서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살인 현장이 너무 끔찍했다고 해요.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이다라고 했거든요. 현장이 너무 잔혹해서 뭐 저도 그냥 통해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등산은 등산복이잖아요. 두껍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피해 찌르듯이, 그러니까 약하고 연한 부분을 너무 공격적으로 했고, 그러니까 얘는 진짜 노리고 한 거예요. 아예 칼을 들고 다니다가 죽이고 싶다 생각하고 살다가 눈앞에 사람이 보여서 그냥 죽인 거다라고 자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신적인 건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신상공개에 대한 부분의 가이드가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아까 방송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이 진전되는 내용에 대해서 유족분들이 물어볼 수가 없었대요. 경찰이 약간 싫어하고, 물론 이건 느낌이겠지만 사실 우리는 안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원래는 경찰분들께서 먼저 괜찮으시냐 뭐하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그래서 안타까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가버린 게.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체적인 게 나오면 여러분에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